안녕하세요. 오늘은 중3 2학기 기말고사 미래엔 3, 4단원 작년 기출문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시험 범위가 좀 달라서 8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에서 나눔으로 이 질문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본문 분석은 이미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미래엔 3단원은 능동적으로 읽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목적 정하기 활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라고 하고 있네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읽기에서는 읽기 과정을 읽기 전, 중, 후로 나누고 각각 어떤 활동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훑어보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지를 살펴봐야겠어. 자, 이것은 읽기 전에 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훑어보기에 해당하겠네요. 사실 읽기 목적 정하기도 읽기 전 활동이긴 합니다. 2번, 글을 읽기 전에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게 좋겠어.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 자신의 이제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읽기 전 활동입니다. 윗글의 소제목을 보니 현명하게 돈을 쓰는 방법을 설명한 내용인 것 같아. 소제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뭘 한 거예요, 지금? 예측하기를 한 거죠? 예측하기 역시 읽기 전 활동입니다. 요즘 용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이야. 책에서 관련된 글을 찾아 읽고 이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 자, 요거 바로 우리 정답이죠. 읽기 목적 정하기입니다. 예, 요거 읽기 전 활동이고요. 이 글은 어떻게 소비하면 행복해지는지 가치 있게 소비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것 같네. 자, 요거 역시 예측하기 활동이고요. 그래서 읽기 전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에 A씨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선생님이 작년에 가져온 지문이에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지문 본문부터 보기부터 볼게요. 포르쉐 타는 카푸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요약했어요.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요약했어요. 라면 먹고 배달 알바 월 238만 원 갚아야 2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외제 차량 포르쉐를 구입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카푸어로 생활하는 사연을 공개했다. 카푸어 뭔지 모르실까봐 해놨어요. 본인의 경제력에 비해 무리하게 비싼 차를 샀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감내해야 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나도 카푸어가 될 줄 몰랐다며 한 달에 238만 원씩 내야 한다. 60개월, 5년 할부라 매일 라면을 먹는다고 밝혔어요. A씨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포르쉐를 산 뒤 술과 담배, 커피까지 모두 끊었다면서 월 238만 원을 갚아야 하니까 배달 알바도 한다. 내 생활이 없고 일과 집 반복이다. 식사는 두 끼 라면을 먹는다며 돈이 없으니까 놀러도 못 가고 운동만 한다. 포르쉐가 예방주사라고 털어놨다. 다만 1억 3천만 원을 다 갚으면 남는 게 많다. 포르쉐는 5년 있다 팔아도 7, 8천은 남는다며 카푸어라고 해서 꼭 욕먹을 건 아니다. 열심히 살려고 배수의 진을 친 거다. 난 당당하다라고 소신을 밝혔어요. 이 기사에 대해서 친구들이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보면 이 분이 한 달 전에 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5년 할부예요. 지금 아직까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고민해 볼 지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에서 나눔으로 라고 했어요. 이 본문에, 우리가 본 본문의 제목이 그거죠. 예, 그렇다는 건요. 소유에서 경험으로, 경험 더 중시하는 거고요. 소비에서 나눔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그런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과 그 다음에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것 중에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더 중시했고 이게 더 사람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다고 이 글의 글쓴이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 글의 글쓴이는 여기 있는 이 카푸어 같은 이런 사람들, A씨에 대해서 당연히 약간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이걸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1번, 당신을 보니 역시나 돈으로는 절대 행복을 살 수 없네요.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건 맞지만 요건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이 글의 글쓴이가. 글쓴이는 돈으로 행복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마이클 노턴 박사 얘기를 빌리면서 여러분 돈으로 행복 살 수 있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소비를 하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요. 남에게 돈을 쓰면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런 식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입장은 아니겠죠. 비판하겠죠.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자, 요게 정답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 이거, 스님 얘기를 빌려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사실, A씨 보면은 뭐 매일 라면만 먹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진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이나 시간, 자유 이런 걸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차로 드라이브를 하는 등 차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당신은 행복해질 거다. 이런 맥락 아니죠?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5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의 돈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소유 목적의 소비는 사람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소유 목적의 소비는 사람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전혀 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소유 목적의 소비보다 뭐가 더 만족감을 많이 줘요? 경험 목적의 소비가 만족감을 더 많이 준다고 말은 했는데 소유 목적의 소비가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소유 목적의 소비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었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번 소비를 할 때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건지 따져봐야 한다. 나와 있고요. 상대방에게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는 거 시간 선물입니다. 많이들 헷갈리세요? 시간 선물은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설거지 같은 걸 대신해주는 거예요. 4번 콘서트나 여행지 등에서 함께하는 경험을 공유하면 사람들은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 이런 내용 나와 있죠. 사회적 소비에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개인적 소비에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노턴 교수도 많이 얘기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소비는 남한테 돈을 쓰는 겁니다. 남을 위해 선물하거나 기부하는 거예요. 개인적 소비는 그런 소유 중심의 소비와 유사해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 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윗글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러면 기억을 보긴 봐야 되겠네요. 기억이 뭐였을까? 기억 근처를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이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에서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 말이 여기 기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맥락상 여러분이 뭐 이제 모르시겠으면 요 근처를 보시면 돼요. 이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공유한 경험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자기 자신에게 소비한 것보다 다른 사람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소비한 것이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를 목적으로 한 소비보다 경험을 목적으로 한 소비를 했을 때, 그리고 개인적 소비보다 관계적 소비를 했을 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A가 아니라 기억, 그리고 기억의 근처에서 본 내용인 거죠. 네, 그러면 다시 11번 문제로 돌아가서 윗글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기억에 들어갈 말. 자, 1번. 스스로에게는 부자인 양, 친구에겐 빈자인 양 행동하라. 다 이거 뭐 소유나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명언, 격언 같은 걸 가지고 온 건데요. 해당되지 않죠. 인간이 욕망을 탐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칼날에 묻은 꿀을 핥는 것과 같다. 그럼 막 피나오고 할 텐데. 이렇게
자기 파괴적인 일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하늘과 땅 그리고 대기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인디언이 할 법한 말이죠. 그것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니고요. 부자가 재산을 자랑하더라도 그 부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는 칭찬하지 마라. 부의 쓰임에 대한 거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정답이겠죠. 이게 바로 어떤 이런 경험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이 존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보니까 아니네요. 아래 거 보니까 더 너무 맞아서 아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보다 큰 9으로 지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지문입니다. 10보다 큰 9. 일단 보니까 가가 10보다 큰 9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직은 연두예요. 우리 학교 친구들 아니고서는 이 아직은 연두라는 시를 모르실 수 있어요. 선생님 앞에 영상 안 봤으면 제가 가져온 거라서. 그러면은 잠깐 멈추고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읽어보시고 계시나요? 잠깐 멈추고 읽어보면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10보다 큰 9에서는 9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고 아쉬움을 9을 통해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10보다 더 크다. 가능성이 있는 수이다. 우리 선조들도 더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아직은 연두에서도 난 연두가 좋아. 초록이 아닌 연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연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풋풋합니다. 예, 풋풋해요. 약간 모자른 느낌이 있어요. 마치 아홉처럼 비슷해요. 아홉과 연두가. 그리고 이제 초록은 이제 열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시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잠깐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가를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이거는 내용 일치네요. 알 수 없는 것. 약간의 추론이 들어갔지만 기본적으로 내용 일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들을 하나씩 읽어보고 살펴보시면서 있는지 없는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를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1번 억은 십진급수이다. 여러분은 본문 다들 있으실 테니까요. 본문 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억은 십진급수, 뭐 10, 100, 1000만, 억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십진급수이다. 알 수 있어요. 중양절은 우리나라의 명절이다. 우리가 세워왔다고 하고 있어요. 9월 9일. 9.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절이다. 인간은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이거는 여기서 이 글의 주제의식과 맞지가 않아요. 인간은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미성숙한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기네스북에는 세계 제일의 기록들이 모여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10보다 9을 더 사랑했다는 점에서 우리 선조들의 슬기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 이게 더 좋을 수 있는데 사실 모든 인간 그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들이라는 그런 걸 선조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슬기롭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정답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비교하여 감상하기죠. 볼게요. 보기. 가의 열과 나의 풋사과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선생님이 아직은 연두 좀 더 궁금하시면 있어요. 강의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풋사가 풋자도 풋살고 이런 거 풋풋한 것들은 이 연두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열과 연두가 유사한 의미 지닌 거 아니죠? 열은 사실은 완전함, 완벽함,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풋사과 여러분 덜 연근 거잖아요. 사실은 빨간 사과가 아직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연두처럼 미성숙한 거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아홉과 풋사과가 유사하다고 했으면 맞았을 텐데 열이어서 아니에요. 가와 달리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 일단 여기 아직은 연두 또 보시면은 아직은 연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난 연두가 좋아. 연두색 타월로 박박 밀면 내 막막한 꿈도 연두빛이 될 것 같대요. 내 막막한 꿈도 연두빛이 될 것 같은 연두. 이게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나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가와 달리인가요?
아니에요. 열보다 큰 아홉도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스스로 또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해온 학생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라도 열이라는 수보다 아홉이라는 수를 더 사랑해보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달리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아닙니다. 가와 나는이라고 했으면 맞았겠죠. 가에서는 열을, 나에서는 초록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에서는 열을, 나에서는 초록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실 열과 초록이 대응되는 개념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부정적인가요? 사실은 아홉과 연두는요, 왠지 이 열과 초록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나아가는 중이에요. 나아가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그래도 어떤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그런 이상향인 거죠.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얘가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부정적일 순 없어요.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 얘네가 부정적이진 않지만 열과 초록이 부정적이진 않지만 뭐가 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아홉과 연두가 더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단 연두가 좋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열보다 큰 아홉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의 아홉과 나의 연두는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이다. 맞죠? 그리고 누구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요? 바로 청소년 여러분들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고 아홉과 연두. 자, 열보다 큰 아홉과 아직은 연두에서 다 말하고 있죠. 정답은 리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가의 A, B에 들어갈 한자성어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 해서 나오네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한자성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 굽이굽이 한없이 서린 마음. 요거 우리 뭐라고 하죠, 여러분? 굽이굽이 한없이 서린 마음. 자, 구곡간장이라고 하죠. 구곡간장.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위에 올라가서 여기 아래부터 봐야 되네요. 왕실. 통과해야 할 문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는 왕실. 통과해야 할 문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는 왕실을 뭐라고 해요? 왕실을 하고 바로 비 있거든요. 자, 이거 뭐라고 해요? 구중궁궐이라고 합니다. 구중궁궐이라고 해요. 비에 들어갈 말은 구중궁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의 A, B에 들어갈 한자 성어는 여기 나와 있죠. 구곡간장, 그다음에 구중궁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다음 지문들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자,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죠. 그 다음에 밤이 아름다운 도시. 그 다음에 자, 이게 가가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그 다음에 나가 밤이 아름다운 도시. 그 다음에 다가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며 읽기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단원 비교하며 읽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되어 있는 게 좀 보이네요. 이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가에서 기역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둠이네요. 가의 어둠. 기역입니다. 어둠 기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도 보니까 선생님이 사실은 전 답을 다 알죠. 나에서도 어둠의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다에서 보겠습니다. 다에서도 뭐에 표시해놨을 것 같아요? 예, 어둠에 표시해놨습니다. 어둠에. 그래서 가나다 각각의 어둠에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좀 잠깐 확인을 해봐 주시고 이제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5번입니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만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지 않더라도 다 아시죠? 할 수 있으시죠? 이런 거 안 읽어봐도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가와 다에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맞을까요? 자, 가가 바로 일단 조금 써놓고 그래도 해야 되겠네요. 그게 더 안 헷갈리시겠죠? 가가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그 다음에 나가 뭐였어요? 밤이 아름다운 도시. 다가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였어요. 가와 다에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맞을까요? 이거 맞죠? 비판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사실 이 가나다는 공통 화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도시의 야간 조명 아니면 야간의 인공 불빛, 야간의 인공 불빛 어떻게 이제 표현하셔도 되는데 이 공통화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통화제에 대해서 가와 다의 입장은 어때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밤이 너무 밝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야간 조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맞나요? 예, 맞았죠. 어떤 사례들을 제시했어요? 네, 우리 밤이 아름다운 도시의 예시 얘기했죠? 그래서 뭐 부다페스트, 프라하, 그다음에 호이안, 그다음에 리옹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도시들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가와 달리 나는 도시 경관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맞죠? 가에서는 경관보다는 생명체의 건강을 중시하고 있고요. 나는 도시 경관을 중시해요. 맞죠? 가, 다는 모두 도시의 야간 조명이라는 공통 화제를 가지고 있다. 맞죠? 가와 다는 객관적인 실험 결과와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거 완전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 가는 객관적인 실험 결과와 통계 자료 근거로 하는 거 맞아요. 다는 맞아요? 아니에요. 무슨 시에서 객관적인 실험 결과와 통계 자료를 뭐 제시하는 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예, 만약에 대부분의 시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은 되게 특징적으로 딱 그렇구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가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그냥 내용 일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내용 많이 그동안 살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겨울에 온도가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나무는 생리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대로 구절이 있고요. 매일 밤마다 불을 켜놓는 상태로 자는 것은 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 맞죠? 나와 있고요. 멜라토닌은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호르몬으로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암에 걸릴 수 있다. 예, 맞아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의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 것은 낮의 경관을 연출하는 것보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 비용 많이 든다고 했었어요? 예, 아니죠. 경제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둠은요, 여러분, 불필요한 것을 다 가려주잖아요.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저비용이라고,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5번에 연출이 필요한 곳에는 조명을 설치하되 도시 전체적으로는 조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도 적절한 조명 계획이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적절한 조명 계획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조명을 만약에 너무 밝게만 빵빵빵 이렇게 설치를 하면 너무 테마파크 같은 좀 난잡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친 부분에 다해 AS인 표현법이 사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네요. 자, 요거 A 볼게요.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자, 여기에 쓰인 표현법이라고 했습니다. 표현법. 자, 이거 화류법이겠죠. 우리가 이제 화류법을 볼 때는 보통 이제 화류법과 의인법을 많이 같이 보죠. 구분을 해야 하기도 하고 의인법을 같이 많이 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화류법은 이제 생명이 없는 것을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인법은 무엇이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인 것처럼 그럼 뭐가 사람의 특징이냐? 그냥 단순히 생명 있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건 바로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가 웃는다. 라는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웃는 거 있죠? 웃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 것처럼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개가 웃는다. 여러분, 저 요즘 맨날 개, 강아지, 뭐 고양이 이런 영상 진짜 많이 보거든요. 애들 다 웃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 다 생명, 다 감정 의도 있죠. 그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좀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뭐 걔가 좀 사람처럼 이제 또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데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 이 구분에서는 화류법과 의인법의 이 구분에서는 안타깝게도 생각, 감정, 의도는 인간이 좀 가진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사람처럼 표현한다가 아니라 약간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인격화된 표현, 인격화하여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인격화하여 인격화된 표현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인격화하여 표현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 어쨌든 간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생각, 감정, 의도 가진 것은 의인의 카테고리고 그리고 화류법은 생명이 없는 것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역동성을 더 강조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해 보시면서 세종문화회관 생명이 없는 건데 두 눈을 뜨는 건 사실 생명이 있는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화류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지금 이 시들에서 여기 밑줄 친 부분에 화류법이 쓰인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1번 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헐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여기서의 깃은 이제 그 날개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깃을 친다라고 하죠. 막 그 새가 푸석푸석 날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청산은 푸른 산이죠. 그래서 청산이 깃을 친다 이 이미지 청산은 원래 깃을 칠 수 없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죠. 이게 바로 화류법의 예시입니다. 1번에서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자, 2번 볼게요. 엄마의 눈알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여러분 노래는 엄청나게 의도적인 거예요. 음을 넣어서 의도적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누구도 울고 귀뚜라미도 울잖아요. 귀뚜라미에는 노래를 우리가 부른다고도 하지만 그게 사실은 인간 입장에서 노래라고 칭하는 거예요. 귀뚜라미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울음일 수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봐요. 그래서 이거 의인법이 쓰인 거예요. 돌담이 속삭인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샘물이 웃어요. 아까 개가 웃는 거나 비슷하죠. 또 의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 볼게요.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이거는 사실 의인도 화류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시가 만약에 출제가 됐을 때 많이 나오는 게 색채 대비예요. 색채 대비. 색채 대비. 왜냐면 이게 푸른 이미지와 붉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5번. 자, 슬퍼. 비바람 험살궂게 거쳐간 추녀빛. 날개 찢어진 늙은 노랑 나비가 맨드라미 대가를 물고 가슴을 앓는다. 아우, 이 나비가 어쩜 이렇게 사연이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슬프죠. 그죠? 의인법이죠, 의인법. 의인법이 쓰인 거예요. 이런 슬픔의 감정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나비. 의인법이 쓰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다의 맥락을 고려할 때 우리 아까 잠깐 봤었죠? 그 기역, 디귿 각각의 어둠의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역의 어둠, 가의 어둠, 가의 입장, 나의 입장, 다의 입장 기억하시죠?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있어야만 잠을 자고 어둠이 있어야만 휴식을 하고 잠을 자야만 또 낮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꼭 필요한 것이에요. 니은의 어둠.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없애야 될 대상이다. 물론 나가 도시의 경관을 중시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어둠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또 어둠이 있을 부분에는 어둠이 있고 밝을 부분에는 반드시 이제 밝아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없애야 할 대상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의 어둠. 전염성이 있다는 점에서 병균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이건 본문을 잠깐 고려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가 있어요. 병균 같은 것일까 되어 있어요. 이게 병균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병균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어둠과 평균을 연관을 시켰겠어요? 사람들이 마치 어둠을 평균처럼 우리가 기피하고 없애야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둠의 의미가 평균과 유사한 특징 갖는다? 전혀 아니에요. 정답은 기억입니다. 19번. 자, 이제 비교하며 읽기의 효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도록 할게요. 1번. 글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맞아요. 2번. 글의 주제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좀 넘어가겠고요. 화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 맞죠? 왜냐하면 양쪽의 입장을 다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나는 어떤 관점일까 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4번. 관점이나 형식의 차이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걸 보니까요.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글을 읽으며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것도 맞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약간 납득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 글의 그냥 주제를 보다 빨리 파악하는 그런 방법은 그냥 뭔가를 이제 빠르게 훑어 읽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예요. 그래서 요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이제 우리 주장하는 글쓰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네요. 주장하는 글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주장하는 글은 읽는 이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이다. 아니에요. 왜 아니죠? 뭐였죠? 그러면 주장하는 글은 바로 읽는 이를 설득하기 위한 글이에요. 설득을 해야 돼요. 내 주장에 동의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보 전달 아니에요. 정보 전달의 목적인 글은 뭐가 있을까요? 뭐 설명문 같은 게 있겠죠? 2번.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귀납이나 연역의 논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어요. 네, 활용해야 다 뭐 꼭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활용하면 더 이제 논리적으로 논리성을 강화할 수 있겠죠.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 따라 논리적으로 쓴다. 맞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 따라 논리적으로 쓰는 거 맞아요. 4번. 주장과 근거가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 설득하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너무 이 맥락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면 설득을 실패하겠죠. 고려해야 돼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5번. 근거를 마련할 때는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믿을 만한지, 객관적인 것인지 판단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21번.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을 일반적인 순서에 맞게 배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을 얘기를 하네요. 우리 이 정도는 여러분 좀 알고 좀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뭘 아실 것 같냐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주장하는 글쓰기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바로 문제 상황 발견하기였죠. 문제 상황 발견하기였어요. 왜냐하면 문제 상황이 없으면 굳이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꿀 게 없으니까. 설득 안 해도 돼요. 이대로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먼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 개선하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바꾸자, 이런 거잖아요. 문제 상황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근거부터 마련해야 돼요. 주장부터 정해야 돼요. 주장을 정하죠. 그 다음 뭐예요? 주장 정하면 주장의 친구는 근거죠.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자 내용 조직하기 뭐 하는 단계예요? 개요 쓰는 단계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과 근거, 핵심 근거를 바탕으로 요 근거 마련할 때 자료 수집하고요. 내용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하기도 있을 수 있죠. 글을 쓰고 고쳐 쓰고 마지막으로 글 완성하기. 글 완성할 때는 사진, 그림 이런 거 준비했던 거 싹 넣어서 완벽하게 완성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은 없다. 요 지문이에요.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은 없다. 하면서 기억 이렇게 쭉쭉 있어요. 이거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잠깐 볼게요. 기억이 무엇이냐? 어릴 적에 우린 동물원에 가본 경험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문제 아직 안 봤지만 그냥 알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왜냐면 지문을 계속 보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거 문제 있어요? 어릴 적에 우린 동물원에 가본 경험이 있다. 제시하는 거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왜 문제가 없을까요?
잠깐만요. 자, 왜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이 경험, 초반의 경험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리고 이 서론을 통해서, 여기가 서론이잖아요. 내용 대충 봐도. 화제를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틀리지 않았어요. 니은, 나도 동물원에 가는 즐거운 경험이 있다? 이거 빼는 거였잖아요. 왜 빼요? 아니 갑자기 즐거운 경험 얘기는 왜 하려고 해요? 이건 TMI예요, 일종의. 자, 우리가 가본 경험이 있다. 원숭이, 호랑이, 악어 등 책에서만 보던 동물이 직접 보고 즐거워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좋아. 하지만 동물원에 사는 동물도 동물원이 좋을까? 안타깝게도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나도 즐거운 경험이 있다? 주제와 어긋나죠. 빼야 되겠네요. 이런 거 그냥 보면서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다 공부를 했으니까요. 내신은 원래 다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모의고사도 아니고, 그죠? 모의고사여도 자꾸 풀다 보면 이런 출제 포인트를 알게 돼서 지문부터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출제 포인트를 알게 되니까. 자, 볼게요. 디귿. 동물에게 원래 살던 곳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인간과 동물 모두 행복한 동물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지워야 돼요. 앞부분 조금 더 읽어봤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이거 지워야 돼요. 왜 없애야 될까요? 우리 주장이 뭐였어요? 동물원을 유지하자예요? 없애자예요? 우리 주장 동물원을 없애자예요. 없애자인데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은 뭐예요? 동물원을 개선하자. 개선하면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동물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인 거예요. 이거는 없애야 돼요. 이 근거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을.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이 다를 보시면 이 부분의 근거는 동물원의 동물은 급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예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예요. 그런데 이거 쭉 보시면 나머지는 정형행동 이런 거 잘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동물은 신체적인 고통도 겪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신체 고통 얘기하면서 코끼리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생활해서 안 좋대요. 신체적인 고통 얘기하는 거 여기서 적절하지 않아요. 이 사례는 물론 동물원에 대해서 찬성한 입장은 아니에요. 반대한 입장에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쓰려면 바꿔야죠, 뭔가를. 여기에 이제 정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것도 뭐 넣든지 근거를 뭐 바꾸든지 해야지 근거에서 정신적 고통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체적 고통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없애는 게 낫다는 거예요. 미음.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동물원이 그 야생 그 멸종 위기의 종을 보호하고 또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고쳐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거는 이 동물원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 유지하는 입장의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지만 이를 위해서라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보호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 전체를 우리가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넣는 게 나을까? 빼는 게 나을까? 자, 이거는 넣는 게 나아요. 이걸 유지하는 게 나아요. 이걸 잘 고쳐서 이 부분, 미음을 잘 고쳐서 넣는 게 나아요. 왜 그럴까요? 자, 왜냐면 독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독자 입장에서 다 읽고 있어요. 근데 독자를 설득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독자가 지금까지 동물원 없애자 다 듣고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 마음은 동물원 유지해야 되는 거야. 찬성인 거야. 그 이유는 멸종위기 뭐 이런 그런 보호를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사실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면. 근데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미리 반박하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세련되고 글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본문을 좀 봤는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게요.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적절히 활용했다. 이거 안 봤는데 우리 이거 고쳐쓰기에서 많이 봤었잖아요. 연쇄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거 많이 내신 공부했죠? 자, 여기 연쇄적으로라고 잘 써 있네요. 이거 이제 본문에서는 연쇄적으로라고 나왔었잖아요. 이거 잘 고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맞춤법에 맞는 말은 사용했을 것 같아요. 적절히 활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모르죠. 선생님이 그렇게 해놓고 뭐 하나 틀리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맞을 확률이 90% 이상이다.
80% 이상이다. 선생님이 그렇게 치사하게 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2번.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맞을까요? 자, 어떤 예시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 수조가 이제 공간이 더 필요한 우리 그 돌고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시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거 이제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나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가 뭐였냐면 우리는 그 주장 첫 번째 그 주장 얘기할 때요. 그 어딘지 제가 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돌고래 얘기 나오거든요. 좁고 제한된 그런 공간, 돌고래 얘기. 그러면서 전문가의 말 인용했어요. 누구 얘기했어요? 한 생태학자에 따르면 하면서 돌고래를 위한 수족관은 막 이렇게 얘기했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거 맞아요. 자, 라에서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자, 여러분 라가 결론입니다. 결론. 처럼 보는 결론. 결론에서 주장을 한 번 더 강조를 했었어요. 특히 맨 마지막에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을 없애고 동물을 동물답게 살게 해야 된다. 선명하게 드러낸 거 맞아요. 가라를 글의 짜임에 따라 나누면 가, 나, 묻고 다, 라이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걸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게 프린트가 있어서 가가 서론이었고요. 나다가 본론이었고요. 라가 결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니죠. 나누려면 가, 나다, 라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혹시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 부분. 가나다라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아까 본문을 사실 한참 같이 살펴봐가지고 여기 가, 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라입니다. 우리가 아마 계속 여러분도 다른 데서도 문제 풀고 공부하시던 내용일 것 같아요. 위클의 기억 미음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기억이 뭐였는지 읽어드릴게요. 어릴 적에 우리는 동물원에 가본 경험이 있다.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함으로 수정한다? 수정하지 않아요. 그대로 두면 됩니다. 물론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 문장은 그 자체로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네, 도입이잖아요. 독자의 흥미 유발하고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죠. 니은, 해당 문장 뒤에. 자, 이게 뭐예요? 나도 동물원에 가는 즐거운 경험이 있다. 요 뒤에 어떤 즐거운 경험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한다? TMI라니까요. 이건 주장하는 글이에요. 수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디귿. 자, 디귿이 뭐였냐면 동물에게 원래 살던 곳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인간과 동물 모두 행복한 동물원을 만들 수 있다. 이거 맞을까요? 개선 방향에 관한 내용은 맞는데 이거는 볼게요. 이거 맞죠?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삭제해야 돼요. 네, 유지에 대한 거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게 맞네요. 정답입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동물은 신체적인 고통도 겪는다. 동물원의 코끼리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생활해 발 상태가 좋지 않고 운동 부족으로 관절염을 겪는다. 자, 코끼리는 앞서 언급된 동물이므로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다른 경우 동물이 겪는 신체적인 고통의 예시로 교체한다? 아니에요. 그냥 신체적인 고통을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 자,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라는 것을 과거의 동물원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곳이었다로 수정한다? 아니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물원을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런 그 야생 동물의 멸종과 그런 멸종을 안 하게 그리고 유지와 보호 이런 걸 위해서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맥락상.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입니다. 24번. 윗글의 글쓴이의 주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자료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글쓴이의 주장을 반대한 입장이에요. 글쓴이의 주장을 반대한 입장이라면 이건 뭐예요? 동물원을 찬성한 입장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글쓴이의 주장은 동물원을 없애자니까 동물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반대예요.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활용하기 적합한 자료를 골라봅시다.
A. 전면 통유리로 몸을 숨길 곳이 없는 곳에 사는 그런 우리 동물들 정형행동. 이거는 완전 우리 글쓴이 주장. 동물원을 이제 없애자 측 주장이었죠. 그래서 아니에요. B. 이거 선생님이랑 우리 학교 친구들은 영상 봤던 거예요. 그 동물원이라는 다큐가 있어요. 네, 요 다큐 영상 봤을 때 나온 내용이에요. 동물원에는 이미 동물원의 환경에 적응하여 방사를 할 수 없는 동물들이 더 많다. 어떤 표범은 같은 동족인 표범 자체를 상당히 무서워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야생성을 잃어버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요런 경우는 우리가 동물을 또 지켜줘야 되죠. 이렇게 다 방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또 글쓴이의 주장을 반대한 입장, 동물원을 개선을 하더라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쓸만한 근거로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C. 서울대공원이 한반도 순수혈통인 백두산 호랑이 4마리가 태어나는 경사를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멸종위기 종을 유지 보호한 거죠. 그래서 요것도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D.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 여러 나라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진출하면서 동물을 포획해서 데리고 오는 숫자가 더욱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이 동물은 돈이 되었다. 자, 이 19세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뭐 요약을 하자면 과거의 동물원은 동물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 이런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거는 글쓴이도 동물원 지금 현재 동물원을 없애자는 근거로 잘 쓰고 있지 않죠. 왜 그렇겠어요? 너무 과거 얘기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물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에서 얘기할 내용은 더더욱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B, C였습니다. B, C가 정답이에요. 번호로 보고 싶은 친구는 보세요. B, C가 몇 번이냐? 3번이네요. 자, 25번.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마지막 문제들은 좀 신경을 쓰죠. 그래가지고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고르면 모두 알다시피 요 알다시피 맞나요? 알다시피입니다. 어법상 올바른 거 고르라고 했죠? 알다시피 대건 중에는 멋진 학생들이 많다. 대건 중 학생들은 밤낮으로 노력하여 실력을 높인다 아니고 높어져 높인다. 개 한 마리가 이때 개 한 마리 들어왔어요. 학교에 들어왔던 것도 곧 추억이 될 것이다. 이거는 마리는 뛰는 거예요. 한 뛰고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마음속 깊이 아니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자, 오늘보다 내일 더 빛날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한다. 자, 오늘보다 보다는 붙이는 거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26번. 자, 이게 시험 범위가 그 당시에 달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시험 범위 안에서, 그 예전 시험 범위 제가 갖고 온 거죠. 이게 자신감 있게 말하기. 그게 자신감 있게 말하기에 대한 게 26, 27번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26번, 27번. 네, 같이 딱 보고 끝내면 되겠네요. 다음 중 말하기 불안의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하기 불안의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말하기 불안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2번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말하기 준비 단계부터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그쵸? 청중의 관심과 요구 반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3번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녹화해서 살펴보면서 잘못된 습관이나 단점을 고쳐나간다. 굉장히 좋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반복하고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를 하며 긴장을 푼다. 너무 좋죠. 그 다음에 5번. 말하기에 실패했을 때 부끄러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반드시 말하기를 성공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되는다고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실패하는 거 부끄러운 장면 왜 그려봐요? 우리는 되게 좋은 장면,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면서 짜릿한 장면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세요. 반드시 말하기를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우리 부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기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 아니에요. 그리고 R은 VD라고
이라고는 말이 있어요. 리얼라이제이션, 현실화되는 것은 비비드 드림, 생생한 꿈이다. 우리 생생하게 나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열심히 말하기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서는 나 성공할 거야. 이렇게 성공한 장면 생각하면은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 27번. 다음 중 성공적인 말하기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말할 때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해야 되겠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게 말해야겠죠? 주제, 주장 이런 거죠. 이거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게 말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목소리의 크기, 말의 빠르기, 발음이 적절해야 되겠죠. 사진, 그림 등의 매체 자료는 집중도를 낮춰요? 이거 대체로 집중도를 높이죠. 대체로 매체 자료는 집중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라 활용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청중에 따라 말하기의 내용 구성, 표현 등을 알맞게 바꾸면서 말한다? 맞죠. 맞습니다. 청중에 따라서 말하기의 내용 구성, 표현 등을 바꾸면서, 적절하게 바꾸면서, 중간에라도 바꾸면서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3학년 다들 마지막 시험 준비하고 계신 거죠?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